주도 섹터 공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 이분과 함께 든든하게 챙겨가도록 할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사실 저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목요일 이 시간이 가장 까다로운 날인 것 같아요. 네. 만기일이라는 그 수급 변동성이 야기된 장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특히 어떻게 보세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의 경계감 키워야 될까요? 포지션 변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생각보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좀 나타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한번 올랐다가 오늘 새벽에는 또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물가가 크게 변화가 없으면 금리는 당분간 좀 내리기 쉽지 않을 거야. 하루하루 달라요. 네, 그 코멘트에 이제 뭐 장단을 우리가 맞추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더 떨어지지 못하니까 시장도 또 반등의 폭은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의 큰 추세가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5월달 중에서는 지수는 좀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오늘 만기일은 단기적으로 뭐 수급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걱정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5월 한 달 동안은 뭐 지수의 흐름보다는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 아직 다음 주 15일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최근에 뭐 클래시스 실적 잘 나오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 쪽 개별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1월 한 20일 이후에 이제 지수의 방향성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월 22일을 보시는 이유가 팀장님, 엔비디아 실적이 그쯤부터 나오기 때문에 역시 주도력은 반도체라는 논리에서 기인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 지수가 1%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자동차 같은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특히나 환율이 오를 때 자동차가 사실 선방해 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환율이 다시 고점에서 떨어지니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반응을 바로 하면서 자동차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움직이기 힘들다. 어려운 덩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좀 이제 서프라이즈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일 환경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매크로가 좋아져야 됩니다. 네. 매크로가 안 좋아지면 쉽지 않거든요. 매크로가 근데 좋아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다라는 조금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인상에 대한 기대가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인상. 네. 네.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사실 저는 드는데. 이번에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시장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야, 금리 인하 되겠네. 사실 그게 호재인가 저는 사실은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봤을 때 고용이 지금은 괜찮지만 여기에서 숫자적으로 더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사실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하는 건 악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지는 나중에 체크를 하고 그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다들 금리 인하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러면 금리 인하가 되겠는데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였지만 사실은 고용이 엄청 악화돼서 금리 인하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결국은 미국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고 모두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팀장님 미국 쪽에서의 투자 모멘텀이 강화되는 쪽 그쪽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 저희가 고민 해결을 할 필요도 있을까요? 그렇죠. 돈들이 지금 이제 미국을 향해서 네. 다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더 좋죠. 오늘 새벽이었나요? 호주인가 그 금리 인하 나라가 있죠. 네. 네. 그랬군요. 네, 금리를 오히려 네. 인하했습니다. 완전히 반대 지금 상황인데요. 거기는 이제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는 좀 안정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자칫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했다가는 이게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물가를 또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이제 경기가 좋고 해서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공장도 미국 들어와서 지어라, 뭐 자동차 2차 전지 공장도 지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B2B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주도주가 되는 게 미국 쪽으로
변압기도 사실은 미국 쪽으로 수출 많이 되고 있는 그러네요. 기업들이 지금 네. 실적 잘 나오고 지금 흐름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섹터라든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포인트 짚어주세요. 지금은 어디를 보는 게 그래도 맞춤 전략으로 통할까요, 시장에서? 네, 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한번 이렇게 뽑아보니까요. 매수 강도로 한번 뽑아봤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의미 있게 샀는지를 이제 숫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3.1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의 3% 정도를 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0.6% 시총의 0.6%를 어제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미국으로 지금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사실 밑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네. 이건 미국 GDP 대비해서 미국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선 그래프는 달러가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강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모두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패턴을 찾아야 되는군요. 지금 예. 이제 미국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달러도 지금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리쇼어링인 거죠. 네. 자, 우리나라로 와서 뭘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세로 막대 그래프에 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어느 섹터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냐면 제조업 쪽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가 오른쪽에 보시면 선 그래프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조업 건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경기 사이클과 2020년도 전에는 이 회색 그래프가 뭐냐면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여기 좋아질 때 투자 이루어졌다가 경기 선행지수 안 좋아지면 투자가 주춤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21년도 이후에는 보면 그냥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IT 분야가. 네. 그냥 경기와 상관없이 이쪽은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보면 현대일렉트릭이 이미 제조업 건설 투자에 앞서서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오늘도 지금 신고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고점은 네. 터치하고 계속 지금 있죠. 경신을 네.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네, 여기도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또 투자하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페타시스도 이쪽에 미국 쪽으로 수출을 좀 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AI 서버 쪽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쪽이 1Q, 2Q, 3Q, 4Q거든요. 분기별로. 근데 상반기는 여기인데요. 하반기는 레벨 자체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죠.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좀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실적이 있다는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 향이나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쪽으로 AI 가속기 관련된 그 통신 기판이 많이 지금 팔리고 있고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그러면은 HBM에 대한 수혜주, SK 하이닉스 수혜주라는 것 플러스 통신 장비발 그렇죠.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네, 오늘 새벽에 네. 미국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고 거의 최근에 하락폭을 한 방에 다 만회하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 종목이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네트워크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이번 실적이 잘 나온 거죠. 오늘 새벽에 성적표가. 발표한 실적이. 근데 여기에 또 통신용 기판 같은 부분들을 또 연동해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실적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성적표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투자가 들어간다면 아직은 매출하가 찍히지 않은 구간일 거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실적 발표되는 거 많이들 보셨겠지만 1분기는 예상 하회한 좀 많았습니다. 네네. 다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냐에 따라서 향방이 엇갈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종목이 지금 컨센서스가 네. 1분기 실적이 165억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 이수페타시스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분들 네. 평균이. 근데 최근에 보시면 4월 29일과
5월 7일 보시면 200억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00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와, 상향됐네요. 네,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 거 보면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리스타 넥토스 실적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상반기보다 사실은 증설을 해놓은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분기별로 보면 상반기보다 3, 4분기가 네, 좋은 거군요. 3, 4분기가 더 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숫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찍히긴 하는군요. 매수 주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 네, 최근에 보면 사모펀드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좀 주력으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사모펀드는 시장에서 가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매니저분들 네트워크가 있지만 가장 정보단에서 좀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이렇게 기술력, 정보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사모펀드 쪽에서의 꾸준한 물량의 연속성도 하나의 전략적인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기관에서는 사모펀드 그리고 외국인들 이 두 곳을 한번 이수페타시스는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좀 업데이트를 좀 해나가시면 수급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강하다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꾸준하게 모멘텀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저희가 디램 쪽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제 더욱더 낸드 쪽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도 되나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있어요. 쉬어가는 기간이 좀 되기는 해서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D램, HBM은 조금 식상하죠. 식상한가요? 조금 식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은 항상 좀 뭔가 좀 신선한 것들을 좋아하죠. 새로운 재료. 신선도를 참 어렵습니다. 네, 그게 어렵죠. 이게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그 파악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나도 알고 주위에서도 HBM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신선도는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팀장님의 시선으로는 지금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는 낸드 쪽에서의 그렇죠. 어느 정도의 반등. 맞죠. 예. 근데 낸드도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초입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삼화전기가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고 발표회가 있었는데, 오늘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 주가 움직임이 삼화전기가 괜찮은데 주가가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삼화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SSD 쪽이 이제 데이터 센터향으로 SSD 콘덴서 쪽인데 이 종목이 중심을 잡아준다라면 삼화전기 말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지금 사모펀드 수급이 삼화전기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삼화전기가 연초유입니다. 이 수익률은 연초유에 한 250% 올랐죠. 그리고 SSD 쪽에 모듈 하나 한양 디텍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삼화 콘덴서까지도 이게 데이터 센터에 이제 슈퍼 캐퍼시티를 하다 보니까 또 관심이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 이야기할 때도 나오더라고요. 네, 다 이쪽이죠. 근데 보면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하나 아래쪽에 보이죠? TLB는 왜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스터디가 안 된 거죠. 이게 관련주인가? DDR5 관련주라고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매출 비중을 본다면은 DDR5 쪽이 조금 더 많기는 있죠. 하나요? 네, DDR5가 있고 DDR5 테마가 워낙 강했을 때 수혜를 받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게 비중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버양 매출이 거의 70%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SD 모듈이 주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앞으로 실적으로 좀 지켜준다라면 TLB도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SSD 모듈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TLB 한다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SD 관련주로 저희가 많이 보기보다는 CXL 관련주로 많이 보시면서 사실 모멘텀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하반기에 CXL 양산이 될 경우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까지 적용이 이것도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CXL은 사실은 기대감이 먼저 땡겨서 반영됐죠. 이거는 이미 반영된 거고 안 된 게 SSD. 그렇죠. CXL로 사실 움직였던 거고요. 데이터 센터 쪽에 SSD로는 TLB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별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부각이 된다면 SSD 관련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SSD 모듈 PCB 쪽인데요. 이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둔다면 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주가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뭐 영업이 컨센서스 전망치도 올라오고 있고 목표 주가도 35,000원에서 이제 그 위로 지금 형성이 최근에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공부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는 사모펀드 외국인 이렇게 딱 보는 게 맞을까요? 이 종목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수페타시스하고 다른 부분은 네. 사모펀드와 연기금과 투신이 골고루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죠? 이게 쏠리는 것보다 이렇게 퍼져서 동일하게 들어온 게 더 좋은 건가요? 뭐 사실은 한 기관보다는 네. 두 기관보다는 여럿이 들어오면 컨빅션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사모펀드는 정보력 면에서 좀 앞선다고 보면 되고 네. 이 관련된 부분이 모멘텀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LB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가들 쪽의 수급을 보면서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상단에 지금 약간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빨간색이 가장 강한 매물대로서 지지리 역할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매물대 벽은 그래도 이 정도면 뚫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네, 여기를 확실하게 종가 기준으로 뚫어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31,000원과 32,000원에서는 계속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이고 오늘도 좀 쉬어가는 그림이죠. 네. 그러면 오히려 TLB에 관심을 좀 두시는 분이라면 이 박스권 상단부에서 관심보다는 다시 좀 밑으로 조정을 좀 받았을 때가 오히려 저는 좀 안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차라리 나는 안전하게 전고점 돌파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하고 싶어.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그 전고점 돌파하는 그 시점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항을 좀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을 때를 좀 기회로 노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SSD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혜를 덜 받은 TLB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역시 두저록은 반도체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쭉 이어가 봤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